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아파트가 어때서라는 제 책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목과 달리 투자 관련 내용은 아니에요. 이 토목공학자인 이 저자가 인프라와 이 도시의 미래에 관한 내용을 담담하게 담고 있는 책인데요. 저는 사실 이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에 대해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제 의견과 좀 반대되는 제목이라 책을 골라서 좀 읽었는데 의외로 되게 공감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제 세 가지만 좀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토목이나 이 건설 쪽이요,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특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 4대강을 비롯해서 이 토목이나 이런 인프라 공사는 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갈취하는 어떤 비리의 온상으로 비난을 받곤 했는데요. 제대로 된 이 토목 공사나 인프라 공사는 이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시민들의 삶에 이 편의를 제공하는 복지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특히 대표적인 예가 댐을 들 수 있는데요. 이 겨울왕국2 영화를 보면은 댐이 만악의 근원으로 나오죠. 그래서 댐을 무너뜨리면서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요. 이 실제 댐은 진짜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거든요. 일단은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에 이 전기를 저희에게 주고요. 또 범람하는 물의 양을 조절해서 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해줘요. 또 강물의 안정적인 조절로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땅, 공간도 늘려주는 역할을 해요. 지금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압구정이나 잠실 이런 지역은 이렇게 홍수만 나면 물이 넘쳐 사람이 살기 힘든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소양강 댐이 지어진 후로 이렇게 사람이 살기 좋은 땅으로 변모한 거죠. 지금 천지개벽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터널이 이렇게 관통하는 터널 있잖아요. 터널도 되게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산이 있을 때 터널이 아니고 이렇게 삥 돌아서 도로를 이렇게 낸다고 하면요, 이게 더 자연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또 터널은 시작점과 끝 지점만 제외하고는 생태계를 그렇게 망가뜨리지 않아요. 또 이게 직선 거리로 최단시간에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이제 자동차 주행, 배기가스도 줄어들죠. 그래서 천혜의 자연을 가진 이 스위스를 보면요, 이게 터널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백 개의 터널과 수천 개의 철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인공적인 이런 건축물들이 이 화물차의 트럭, 이런 배기가스를 이제 줄임으로써 이제 이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알프스 산맥 곳곳에 이렇게 도로를 막 난개발했다고 하면은 이게 이런 자연 환경이 유지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댐이나 터널뿐만 아니고요, 교량, 저수지, 방파제, 간척지, 도로, 지하철 등 수많은 인공 건축물들은요, 그리고 이런 인프라들은 단순히 환경오염이나 이 비리의 온상이란 색안경만 끼고 볼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다양한 이 혜택과 이 편의를 주는 이 복지의 일환이라는 이 저자의 생각에 저는 좀 일리가 있다고 좀 공감하며 책을 읽었어요. 이 태양광이나 그리고 이런 풍력, 그리고 요새 뜨는 이 수소, 이런 신재생 에너지 기술만이 이런 친환경과 이 지구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앞에 얘기했던 다양한 이 토목공학과 그리고 이 건축 기술, 이런 기술들도 환경과 지구, 이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꼭 필요한 기술 같아요. 두 번째는 아파트 관련 내용인데요. 예전에 이 프랑스 학자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을 써서 한국은 성량가 아파트에 모든 걸 걸고 이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 거를 되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요. 저자는 그게 어떻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파트 주거 방식이 좋다, 이게 성량값이라고 조롱받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친환경적이고요, 또 효율적인 주거 방식이라는 주장이에요. 이쪽이 단독주택 빌라 세대고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인데, 보시면은 아파트는 높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과 건물 간격 사이가 굉장히 넓죠. 빌라는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아파트가 좀 더 쾌적하다는 장점이 일단 있고요.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이게 열을 같이 교환하면서 가스비나 이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성량값 판상형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런 단지의 장점은 전체를 남향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을. 그러면은 일조량이나 이 채광도 좋고요, 또 이 통풍이 또 잘 통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근데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예전에 이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유현준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한국의 아파트 가장 큰 단점은 이런 장벽을 자기들끼리 쌓고서요, 외부인에게는 일절 개방을 허용하지 않는 좀 폐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조그만 상가나 이게 볼거리가 있는 길을 좋아하지 이런 회색 콘크리트 벽을 걷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지 개발할 때 정부에서 이 가운데 이렇게 공영 도로 하나만 내달라고 해도 이 입주민들이 거품 물면 반대해요.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아파트는 그 골목을 없애요. 제가 되게 좋아하던 이런 예쁜 카페랑 그리고 이런 식당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던 이런 골목길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여기가 이 골목들이 대형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색 콘크리트 담장으로 둘러싸이고요. 외부인이 제가 여기를 지나가려면 이렇게 삥 돌아서 가야 하는 거죠. 또 이 똑같은 모양의 집이 수백 채에서 심지어 수천 채까지 있다 보니까요. 이게 가격을 이게 알기가 너무 쉬워요. 이게 투자 상품화 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 네이버 어플 키면은 다 실거래 가격이 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딩들도 야, 너 어디 아파트 사니?로 이제 부모님의 재력이 이 계급화되는 그런 실정이 좀 안타깝죠. 근데 뭐 세상에 장점만 있는 건 없죠. 그래서 그럼에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사실이고요. 일단 아파트를 사야지 이 집값이 오른다는 이런 생각이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단독주택과 가장 다른 거는 이 용적률인데요. 아파트는 이렇게 좁은 공간이 높게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빌라는요,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못 올려요. 4층, 5층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용적률은 그 토지에 따라서 정부에서 허가를 해줘요. 너는 몇 프로, 너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저자의 생각은 이거를 홍콩처럼 좀 더 높게 풀어주자는 거예요. 이 용적률을. 쉽게 말해 대부분의 아파트는 용적률이 지금 200에서 한 300% 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홍콩처럼 뭐 700에서 800%로 더 높게 풀어주자는 거죠. 그러면 이 위로 더 지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높게 지으면 당연히 개발 이익이 남겠죠. 그래서 이 이익으로 이 청년들의 뭐 임대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이익으로 아까 말한 다른 뭐 인프라, 교통 이런 데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되게 좀 예전부터 찬성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이익 회수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강남이나 그리고 이 종로, 정말 서울의 핵심 지역인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낙후된 진짜 1, 2층짜리 이 저층 건물들이 진짜 많아요. 이런 거 그냥 용적률 풀어주고요. 이렇게 높게 이 건물 올린 다음에 이 이익의 일부 회수해서 이렇게 청년주택이나 인프라 투자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쉽지 않은가 봅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울에 집 지을 곳이 없다고 하죠. 근데 이게 지도만 보면 빈 땅이 없죠, 당연히. 근데 이 하늘 위 공간에는 집 지을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와 용적률 문제는 이렇게 그 위에, 하늘 위, 이 공간이 핵심이라고 하면요.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좀 공감했던 거는 이 땅 밑 공간, 이 지하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즉, 도심 인프라를, 기존에 있던 인프라를 이걸 땅 밑으로 지하화 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지상의 공간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비니까. 대표적인 공간이 이 경부 고속도로인데요. 이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양재 쪽부터 강남, 뭐 반포, 노년, 신사를 거쳐서 이게 한남대교로 이어져요. 근데 이 구간을 이거를 지하로 이제 그걸 도로를 건설하는 거죠. 지하화 시키면은 지상은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게 땅이 굉장히 길고 의외로 넓어요. 그래서 이거를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공원이나 아까 얘기한 뭐 임대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요. 이게 강남의 핵심 요지의 땅이다 보니까요. 이거를 뭐 고급 아파트로 개발해서 여기서 얻은 이익으로 뭐 다른 데 인프라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저자는 아예 이 한남대교도요. 아예 그 하저 터널을 바꿔가지고 그냥 이 남산 1호 터널까지 쭉 지하로 뽑자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 윗공간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좀 핫한 공간으로 뭐 공원 같은 거로 꾸미자는 거죠. 그래서 뭐 호주 브리즈번에 있는 스트리트 비치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장소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남대교가 이렇게 좀 상상은 잘 안 가지만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긴 해요. 연남동 굉장히 핫한 지역이죠. 근데 여기도 원래는 철길이었어요. 사람이 다니기 힘든 지역인데 이 공항철도와 경인선이 이 지하로 내려간 후에 이 지상 공간이 이렇게 핫플 지역으로 바뀐 거예요. 싱가포르는 얘도 국토가 좁잖아요. 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하수 처리 시설들을 이거를 다 이제 지하화 시키면서 이제 많은 토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해요. 서울도 이런 상수도 가압장이 수십 곳이고요. 경기도에 수백 곳, 이 한강권만 하면은 1000개가 넘게 있다고 해요. 이거를 지하로 활용 좀 보내서 이 토지를
활용하는 것도 얘도 뭐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죠. 저희 집 근처 지도를 한번 봤는데 이 구의역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무슨 동서울 우편 집중국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KT 광역지사 이 정말 핵심 땅인데 엄청나게 넓은 부지가요. 이거 그냥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넓은 땅을 이거 지하화 시킨 다음에요. 이 지상 공간을 뭐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우편 집중국이나 KT 지사보다는 더 시민들에게 유용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동서울 터미널 있는데 얘도 지하화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아이디어를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크래프트는 2D 게임이죠. 근데 배틀그라운드 이런 게임은 3D 게임이잖아요. 이 차이는 스타크래프트는 X와 Y축만 있어요. 근데 배틀그라운드는 여기에 Z축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게 2D로 보면은 서울에 집질 공간이 없어요. 공원 만들 곳도 없죠. 하지만 이 지하랑 하늘 위 공간, 이 Z축의 시선으로 보면요. 아직도 서울은 개발될 여지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을요, 더 개발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살아야지 이게 역설적으로 배출가스나 이제 환경 그 오염은 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먼 거리에서 출퇴근, 버스나 승용차로 인한 이 배기가스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자의 말처럼 더 많은 이 지하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도로, 철도, 터미널 등 이런 인프라는요, 이제 이 지하로 보내서 이 지상 공간을 좀 더 유용하게 좀 살려야 돼요. 그리고 용적률을 좀 높여줘가지고요. 이 주택도 더 많이 지어야 되고요. 공원과 같은 이 녹지도 더 많이 확대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가 맞는 방향 같기는 해요. 저자가 연구하고 지은 뭐 터널이나 뭐 댐이나 뭐 아파트, 지하철, 교량 이런 토목 구조물은요. 이건 잘못되지 않았어요. 잘못된 거는 이런 공사들로 이제 폭리를 취하려는 이 부패한 그런 인간들이죠. 얘네가 잘못한 거지 뭐. 저자의 바람대로 부디 지속 가능한 우리 지구와 더 아름다운 우리 서울 그리고 이 수도권 이런 걸 위해서요. 이 토목 기술이 우리 사회에 계속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제 책을 읽으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손쉽게 이렇게 지하에 구조물을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높게 이 건물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이런 로봇 같은 거, 이런 기술, 이런 거에 대한 투자도 좀 알아봤는데요. 이 3D 프린팅이나 이런 로봇 관련해서 스타트업도 많이 창업 많이 되고 있고요.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프리랜서로 지금 이런 건설 현장에 현장 관리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 현장에 있다 보면은 이 돌발 사항이 진짜 많아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기기 때문에 아 이게 과연 그 로봇이나 자동화가 가능할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 건축 쪽이 자율주행보다 훨씬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되면 대박이죠. 왜냐하면 이 작업자 일당이 엄청 비싸요. 그러면은 이 로봇은 일당도 필요 없죠. 그리고 식사도 필요 없고 쉬는 시간, 휴식, 뭐 쉬는 시간 이런 거 없잖아요. 밤에 그리고 잠도 안 자죠. 밤낮 없이 일하고요. 24시간. 주말도 없이 일하죠. 그래서 이게 로봇이 개발된다면 대박이지만 반대로 이 작업자, 기술자들에겐 지옥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말 건설이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먼 미래에는 이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AI나 이 로봇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제가 세 줄 요약하면은 이 토목이나 이런 인프라 공사는 꼭 비리, 온상이나 환경 파괴의 주범이 아니고 오히려 이 복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용적률은 저는 좀 높여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좀 주택도 좋은 주택도 많이 공급해야 되고요. 이 공원과 같은 녹지도 좀 많이 생겨야 되죠. 그리고 각종 인프라를 이 지하화하는 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이 지상의 빈 공간을 잘 활용하는 이런 도시 계획이 앞으로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거 관련해서 이 투자 기회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